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식 표기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교육부 관계자가 이런 일은 처음이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국제교류 및 청소년 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나미 히로시입니다. 오사카 출신으로 현재 도쿄에서 근무하고 있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이 사실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이 한글로 이름을 적어온다는 사실을. 그것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은 문부과학성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어요. 전국 학생 문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매년 실시하는 일상적인 조사였고 저는 그저 평소처럼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인기활동 순위에서 예상치 못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이름 적기가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활동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자료 화면에 한글로 쓰인 이름표 사진이 등장하자 갑자기 회의실은 싸늘해졌어요.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당황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복잡한 감정으로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당혹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를 설렘까지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 상사인 스기무라 부국장의 반응은 격렬했어요.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상황을 왜 더 일찍 보고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마저 느껴졌어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기무라 부국장은 일본 문부과학성 내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는 항상 일본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면 국민 정서가 오염된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부국장은 회의가 끝난 후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미나미 씨,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겠지? 당장 이 문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해. 한글 명찰 착용 금지 지침을 긴급하게 준비하게. 그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런 현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으라는 것이었죠.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것이 문제일까? 아이들이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왜 막아야 할 일인가?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문부과학성 내에서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20년 전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있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처음 접한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 친구들의 따뜻한 환대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어요. 특히 한글은 그 독창적인 창제 원리와 체계성에 매료되었었죠. 그러나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일본 사회, 특히 공직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감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국장의 지시에 따라 한글 명찰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전국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진행할수록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억누르는 것이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행동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첫 조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에서 한글 명찰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도쿄, 오사카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의 학교들에서도 이 현상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현상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외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현상을 억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양심의 소리가 제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이 갈등은 밤에도 저를 괴롭혔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 과거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원래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들이었고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르치셨고 저는 그 가르침대로 도쿄대학교 법학부에 진학했어요. 대학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많은 동기들의 부러움을 사며 문부과학성에 입부하게 되었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의 초기 경력은 순탄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상사들의 신임을 얻었고 빠르게 승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전환점은 20대 후반 한국서울대학교로의 1년간 교환 연수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접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1년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한국 학생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들의 열정과 친절함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성에 매료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글이 민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체계적인 구조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문자 체계보다도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한국어 선생님은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억압 속에서 피어난 자유의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랐지요. 그것은 지식과 권력을 독점하려는 양반들에게는 위협이었지만 민중에게는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매우 보수적인 조직이었고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특히 제가 속한 부서의 상사들은 대부분 노골적인 혐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력을 위해 침묵을 선택했고 점차 제 안에 한국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억누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승진을 거듭해 국제교류 담당 주무관이 되었고 청소년 문화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제게 보람을 주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늘 한계가 있었어요. 다양한 문화에서 한국 문화는 암묵적으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문부과학성 내에서 한국 문화는 조심해야 할 대상, 제한해야 할 영향력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러던 중 제 직속 상관으로 스기무라 부국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일본 우익 성향의 인물로 특히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강했어요. 회의 중에도 종종 한국의 반일 교육, 왜곡된 역사 인식 등을 비난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점차 무감각해져 갔어요. 그것이 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그 1년이 제게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 한글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일상의 업무와 조직의 분위기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명찰이 유행하게 된 현상은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 보고서를 보았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상사의 지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국장의 지시에 따라 한글 명찰 금지 지침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서울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차 강해져 결국 제 인생을 뒤바꿔 놓게 될 것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국장의 지시에 따라 한글 명찰 착용 금지 지침을 준비하는 한편 현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제로 지목된 학교들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보고서에서 한글 명찰 유행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된 곳이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정중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문부과학성에서 조사관이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미나미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식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한글 명찰 착용에 관한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현재 상황과 어떻게 이런 현상이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30명가량의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들 중 대부분이 교복에 작은 한글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 명찰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명찰에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한글 명찰을 달고 다녔는데 점차 전교생으로 확산되었어요. 특별히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아이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문화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한글인가요? 다른 외국어가 아니라요?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K-팝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BTS나 블랙핑크 같은 한국 가수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한글이 배우기 쉽고 예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해롭지 않은 현상이라고 판단해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어요. 어떻게 한글을 배웠니?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유튜브로 배웠어요. 한국어 배우는 채널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알려줬어요. 오빠는 K-팝 팬이라서 한글을 먼저 배웠거든요. 그 학생이 자신의 명찰을 보여주었습니다. 분홍색 하트 모양 명찰에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오빠한테 배운 거예요. BTS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순수한 동경과 자유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이 아이의 눈빛에서 제가 20년 전 한국에서 한글을 처음 배울 때 느꼈던 그 설렘과 자유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도 이야기를 보태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쓰기 쉬워요. 거의 일주일 만에 배웠어요. 그리고 예뻐요. 마치 그림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한국어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입니다. 그것이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지요. 담임 교사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제로 시킨 적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온 거예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적절한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억누르려 하는 걸까? 아이들의 자발적인 호기심과 학습, 의욕을 막는 것이 과연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부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직업적 의무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순수한 현상을 억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양심의 소리가 제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한글 명찰 금지 지침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학생들의 순수한 눈빛이 떠올랐고 손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퇴근했어요.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글 명찰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SNS에는 자신이 만든 한글 명찰을 자랑하는 학생들의 게시물이 넘쳐났고 한글 명찰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튜토리얼 영상도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이 이것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 명찰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품을 꺼냈어요. 20살의 저에게 한국어 선생님이 주셨던 그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문득 선생님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한글은 억압 속에서 피어난 자유의 문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코하마에 있는 초등학교였어요. 이곳 역시 한글 명찰 현상이 활발한 곳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명찰을 달고 있었고 교사들은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특별한 인물을 만났어요. 6학년 담임인 사토 선생님은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현상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아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K-팝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글은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배우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그것은 자신만의 비밀 코드 같은 존재예요. 어른들이 모르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진다는 것은 그 나이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요. 사토 선생님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한글 명찰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체성과 자율성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억압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 현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아 표현을 막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사토 선생님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이 왜 한글을 좋아하는지, 무엇의 매력을 느끼는지 들어보시면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몇몇 학생들과 작은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정말 재미있어요. 마치 퍼즐 같아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다른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글로 이름을 쓰면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소년의 말이었어요. 제 할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셨대요. 일본으로 오셔서 줄곧 사셨지만 어릴 때는 한국어를 쓰면 혼났대요. 근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 배워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한때는 억압되었던 언어와 문화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학교를 나와 돌아가는 길, SNS를 검색해보니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이 한글로 이름을 적어 올리는 게시물이 수천 개 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글이 예뻐요. 읽기 쉬워서 좋아요.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멘트들이 이어졌죠. 해시태그 한글 명찰 해시태그 한글 이름 등을 검색하면 수만 개의 게시물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영상은 특히 제 가슴을 쳤어요. 한 초등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엔 한국어 쓰면 혼났대요. 근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 배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내면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부국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저는 한글 명찰 현상을 금지하는 지침을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대신 저는 현장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글 명찰 현상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아이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언어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물론 이런 보고서가 부국장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부국장은 제 보고서를 보고 격분했어요. 미나미 씨, 이게 대체 무슨 보고서입니까? 내가 요구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었지. 이런 상황을 정당화하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부국장님, 저는 현장에서 본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을 뿐입니다. 이 현상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발적인 문화 현상이며 교육적으로도 많은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부국장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그의 말에서 저는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국장님, 이 현상이 정확히 어떤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질문에 부국장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명한 사실을 말하듯 대답했어요. 그건 일본의 정체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심취하면 일본의 전통과 가치를 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답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자국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걸까요?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넓은 시야와 풍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부국장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저는 중간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부국장님, 당장 금지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이 현상을 좀 더 지켜보고 연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너무 강경한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부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 달간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학생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대화 후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부국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국가 정체성의 문제라. 과연 학생들이 한글로 이름을 쓰는 것이 일본의 정체성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런 생각은 점점 더 비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류의 영향, 청소년 문화, 다문화 교육 등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검토했어요.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이 오히려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 연구는 제 눈길을 끌었어요. 다양한 문자 체계 학습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여러 문자 체계를 접하는 것은 아이들의 공간, 지각, 능력과 추상적 사고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글과 같이 구조적으로 체계적인 문자를 배우는 것은 특히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 명찰 현상은 억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할 만한 교육적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부국장에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반대는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이데올로기적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 저는 다시 한번 SNS를 검색해 보았어요. 한글 명찰 관련 게시물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이제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심지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현상이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국장이 말한 관찰 기간이 끝나고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그동안 저는 더 많은 학교를 방문하고 더 많은 학생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수록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확신하게 되었어요. 부국장은 최종 보고서와 권고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여 한글 명찰 금지 지침을 제안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 현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까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제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과거 서울에서 만난 한글 선생님이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억압 속에서 피어난 자유의 문자입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사랑하게 된 건 단지 K-팝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고 자신다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글은 그들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행위였어요. 저는 스기무라 부국장의 명령서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작성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썼어요. 아이들은 거짓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글 명찰은 금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자연스러운 문화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를 억압하기보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마도 부국장은 격분할 것이고 저의 경력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본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보고서가 올라간 이후 예상대로 부국장은 회의장에서 격노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쓴 거야? 그는 저를 사무실로 불러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나미 씨, 이게 대체 무슨 보고서입니까? 내가 요구한 것은 한글 명찰 금지 지침이었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진실을 꿰뚫어요. 그들은 우리가 만든 인위적인 경계와 편견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지 다른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금지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다양성을 두려워하고
낯선 것을 거부하라는 교훈을 주는 것 아닐까요? 제 말에 부국장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는 아마도 이런 직접적인 반박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마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부국장님, 진정한 국가 정체성은 다른 문화를 거부함으로써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더욱 강해집니다. 아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일본어를 읽거나 일본의 전통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넓은 시야와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일본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부국장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혼란과 고민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나미 씨, 당신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부국장과 충돌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많은 이들이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용기를 몰래 칭찬했지만 대부분은 제가 자신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다가 드디어 그것을 벗어던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모든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문부과학성 내부 보고서 한글 명찰 현상 수용해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문부과학성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국장은 분노했고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중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학부모들이 이 보고서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아이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존중하는 교육,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열린 교육 정책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저명한 교육 전문가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보고서의 관점을 지지했습니다. 다양한 문자 체계를 접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은 글로벌 인재 육성에 필수적이다 등의 전문적 의견이 보도되었습니다. 며칠 후 문부과학성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내 한글 명찰 사용을 허용하며 이를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교육부의 용기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고 국민들은 오히려 이러한 결정에 환호했습니다. 사실 그건 제 개인의 결단이었지만 그 결정이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부국장은 공식적으로는 이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대중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지지를 보면서 점차 자신의 견해를 재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글 명찰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자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진지한 학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한국어 교실이 생겨났고 이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글 명찰 허용 결정 이후 문부과학성 내에서 제 위치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제 결정을 지지하는 듯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저를 규칙을 어긴 사람, 체제에 도전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기무라 부국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중하게 대했지만 여전히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이 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제 업무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관행에 도전하는 용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 교육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문화 교육과 언어 교류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한글 명찰 사건 이후 제 평판이 새롭게 형성된 덕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국어 안내판이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고, 이것이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학교에서도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한국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본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일본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화 교류의 자연스러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전 세대의 갈등보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한국어를 배웠던 언어 학원이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많이 현대화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옛 선생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알아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미나미 씨,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 특히 최근의 한글 명찰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하신 듯 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문화와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당신의 결정 덕분에 많은 일본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더 가깝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품이었습니다. 옛날에 드린 것은 많이 낡았을 테니 새 것으로 드려요. 이 책이 당신에게 다시 한번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이 선생님의 가르침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최근의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종로의 한 문방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훈민정음 해설서를 샀고 오랜만에 한글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낡은 대학 노트를 꺼내 다시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란 말씀이 예전에 배웠던 문장이 다시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제 언어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일본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물론 한국어와 한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학교에서만 시작되었지만 곧 전국의 많은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 명찰 현상으로
이미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해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이웃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언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많은 신문과 방송이 이 프로그램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소개했고 저는 여러 인터뷰와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 문화 교류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의 가치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놀랍게도 스기무라 부국장조차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지만 그 긍정적인 결과와 대중의 지지를 보면서 조금씩 인식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사무실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미 씨,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맞춰 우리의 교육 방식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승리가 아니라 더 넓은 시각과 열린 마음의 승리였습니다. 부국장과 같은 보수적인 인물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포용적이고 열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저는 한 가지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국 교육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교류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한글은 이제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창문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한글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편견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해준 열쇠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한국에서 유학할 때 썼던 일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글을 처음 배울 때의 설렘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저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제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양국 관계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제 언어 교류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 3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일본과 한국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함께 배우고 우정을 쌓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언론은 이 프로그램을 비판했고 일본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거나 한국 문화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국수주의적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저를 반일적이라고 공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과 공격은 때로 저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전처럼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적극적으로 제 신념을 표현하고 프로그램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큰 도움이 된 것은 교육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다문화 감수성과 국제적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더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이 깊어졌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왔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한일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우정을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도쿄의 대형 공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1만 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가했습니다.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일본 전통음악의 협연, 양국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연극 공연, 한일 합작 요리 부스, 한글과 일본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언어 체험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장식한 우정의 다리 행사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긴 인간 다리를 만드는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한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고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페스티벌 다음 날 한 주요 일간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일 청소년들, 정치적 갈등을 넘어 우정의 다리를 건설하다.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 행사를 반일적이라고 비난했고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비난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를 심리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고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지지해주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의 편지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미나미 선생님, 저는 한글 명찰을 달고 다니다가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당당하게 제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런 편지들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문부과학성 내에서 중요한 승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담당 부국장 자리가 빈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제 경력에 큰 발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동안 추진해온 프로젝트들이 부처 내 일부 고위 인사들의 반감을 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승진 면접 당일, 장관은 제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나미 씨, 당신의 프로젝트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국장이 된다면 이런 논란적인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요? 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승진을 원한다면 더 조심하고 더 타협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아마도 그런 기대에 맞춰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 프로젝트들이 논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물론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옳다고 믿는 일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의 표정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념과 용기는 존중할 만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승진 결과를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대답이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신념을 지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국제교류 담당 부국장으로 승진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관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부처에는 신념을 지키는 용기와 열린 시각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미나미 씨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 결정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고 문부과학성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환영했고 일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우리 부처가 더 열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점입니다. 부국장이 된 후 저는 제 프로젝트들을 더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더 큰 권한과 자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참여 학교와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를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스기무라 전 부국장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마지막 업무로 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미나미 씨,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시작한 이 변화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갈등과 편견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부국장이 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일본 교육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제 언어 교류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 1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글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양국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매년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함께 배우고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더 열린 시각과 다문화 감수성을 갖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학업 성취와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역사 교육에도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양국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집단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있고, 때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본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노력을 넘어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 명찰 현상이 처음 시작된 그 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그곳은 이제 일본에서 가장 혁신적인 다문화 교육의 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명찰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학교 문화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때 저에게 한글이 예뻐요라고 말했던 그 여학생이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대학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나미 선생님, 당신이 없었다면 제 꿈은 실현될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을 줍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신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크고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니까요. 저는 지난 5년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며 한글 명찰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편견과 두려움에 순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고,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진정한 자유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 결국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배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양국의 교육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종로의 그 문방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새 노트를 사고 한글 펜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란 말씀이 이제야 그 뜻을 알겠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유임을. 이제 저는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던 그 시간을 뒤로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글 명찰을 단 아이들처럼 저도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공명하며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틀을 만들려 했던 이들이 무너졌고 아이들의 마음에 피어난 자유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물결에 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물결이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더 자유롭고 더 열린,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여정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글 명찰 하나로 시작된 자유와 용기를 찾아가는 여정의 이야기.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